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서 여러분들과 썰을 풀어보는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일단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 12월 굉장히 빨리 또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네, 12월도 이제 벌써 이제 둘째 주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 근황썰부터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근황썰 1부, 1부 주제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서울 아파트하고 빌라 거래량 여기에 이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매매 비중의 그 추세에 대해서 올해죠. 올해와 그리고 예전 연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부터 9월 데이터를 1년씩 잡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수평 정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크로스되는 시기가 와요. 언제부터냐 보니까 20년부터 이게 갑자기 빌라 매매 추이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 데이터는 없고 9월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더 심해요. 바로 저번 달 11월 보니까 75%가 빌라 거래 비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저 모양 그래프가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썰을 풀어보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썰을 풀어야 되겠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번에도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왜 빌라도 같은 주택인데 빌라의 거래량은 늘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약간 통계 착시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저 뉴스에 나오는 그래프는 이제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율인데 사실 아파트 거래량도 줄었고 또 이제 빌라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면 아파트 거래량은 초급감, 말도 안 되는 거래급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빌라 이제 거래량 비율이 늘고 있다. 양 자체는 빌라든 아파트든 예년이나 기본적인 어떤 해에 비해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다만 이제 비율이 올라갔죠. 그런 부분도 있겠고, 일단 어찌됐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규제도 강하지만은 이제 뭐, 심리전까지 시작됐잖아요. 대출, 옥죄겠다, 금리 올리겠다, 지금 뭐, 연이어서 우리 정부 그 멘트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글만 놓고 본다면 폭락론자가 한 말인 것처럼 약간 이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있고 우리 서브프라임 때 폭락을 뭐 기억해라 라든지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아파트 거래를 초급감까지 몰아가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은 침체, 그 속에서 거래 비율은 빌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빌라 자체만의 요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또 서울시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신속통합 재개발.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 마치 이면에 아파트 입주권처럼 느껴지는 이 현상이 시장이 좀 팽배해지면서 가수요들, 원래 이제 빌라는 거의 가수요가 적었잖아요. 박오순 시장 10년 세월 동안. 근데 그 움츠린 가수요가 빌라로 좀 편입되고 어찌됐든 아직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요몰이 좀 나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순환매죠. 아파트가 도망친 거에 비해서 빌라가 너무 못 올랐죠. 그러면서 이 순환매 장세가 유형으로 따지자면 아파트에서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더 나아가서 생수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인 유형으로 번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드네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착시 현상이 맞고 일단은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거는 아파트는 정말 뚝 떨어졌잖아요, 거래가. 근데 빌라는 거의 뭐 유지 수준이거든요. 좀 감소했긴 하지만 뭐 유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사는 수요는 있다라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절대적인 이유가 일단 첫 번째고 저렴하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고 아파트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워낙 올라가 있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니까 실거래 수요 중에서 네. 좀 젊은 층이 골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조금 오래되거나 좀 비주류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신축이나 준신축 빌라를 내가 사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보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호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오히려 상품성에 대한 가치가 서울에 있는 빌라가 더 낮다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요즘에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게 늘고 있어, 진짜. 네.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더 공격적이야 요즘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뭐 책을 보고 공부해서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재개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빌라를 사는 일은 거의 없었죠. 네. 요새는 모르겠어. 이게 뭐 인터넷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시더라고. 그리고 아파트가 사실 손이 아예 안 닿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서울에는 살아야겠고 수도권 외곽에서도 좀 오래된 것과 뭐 비슷하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찾는 금액대 보면은 4억에서 6억 선 그 정도의 주택을 찾는 분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거주를 위해서. 그걸 봤을 때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래도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하고, 마침 또 재개발에 대한 이슈, 활성화, 도심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하고 좀 진입하는 수요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디어가 발달하고 요즘 유튜브만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말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장기간의 싸움입니다. 짧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장기간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서도 굉장한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보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더 어려운데 잘해야 되지. 예.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쉬운 투자가 아닌데 빌라는 아파트보다 투자 예산은 적게 들어가지만은 분석의 난이도는 두세 배가 아니라 한 10배 이상 훨씬 더 어려운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좀 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생각 맞아요. 많이 들어. 아파트 입주량 같은 경우에 체크가 어렵지 않은데 빌라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이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땅값, 지가 자체가 올라가서 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2016년도가 아무래도 빌라는 공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16년에서 17년. 예. 근데 그 지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공급량이 뭐 아파트랑 얘기했을 때도 뒤지지 않을 정도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빌라는 땅값이 좀 낮아진다면, 사업성 나온다면 언제든지 공급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재화다 보니까 임대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좀 선행돼서 좀 하향 안정세를 찾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이런 거 많이 봤겠지만 아파트가 하락세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아파트보다 빌라부터 타격을 받는다, 오피스텔부터 타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은 그냥 언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약간 이제 공급 내려놔서 얘기 보면은 아파트 공급에 비하면 빌라가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게 심플하고 쉬워 보이잖아. 근데 어찌됐든 빌라도 수지 타산이 뒷받침이 됐을 때 이 건설업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건데, 뭐 공사비도 오르고, 뭐 공사비가 조금 오르는 상황이 아니고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가장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토지대. 예를 들면 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맨 땅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단독이나 다가구를 사서 철거해야죠. 철거하고 그 터에다가 빌라를 올리는데, 결국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빌라 공급의 토지 원가를 차지하는 재화인데, 지금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도 중심부뿐만이 아니라 서울 외곽, 심지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인천까지 이 단독주택 안 오르는 곳이 없어.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 근데 나는 이제 빌라 값도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떤 걸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냐면, 우리 SH나 LH에서 그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이 개인분들이 짓는 그 빌라나 이런 것들을 또 사서
서울시나 이제 국가가 사서 우리 서민들에게 임대를 주시는데 그 이제 매입 금액이 우리 상식적으로 SH가 뭐 이렇게 사간다면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사간다고 인식이 박혀 생각하겠죠. 있는데 매년 올라. 그 기준액이 계속 올라. 이것은 뭐냐면 빌라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그 매입 임대 주택 사업을 SH나 LH가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부동산에서 소외된 부동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뭐 재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게 가미되면은 사실 특정 지역들의 빌라 가격들은 아파트가 튀어오르는 것보다 한순간에 더 단기에 많은 상승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이 공격적인 막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모든 건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혹시라도 개발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 여기에 분석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전세가. 예를 들면 현재 가치죠. 전세가 앞으로 많이 오를 상황이 주변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설령 개발을 목적으로 본인께서 매입했지만은 개발이 안 될지라도 손해보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전세가 올라와 준다는 말의 뜻은 이게 결국은 매매를 또 상승을 시키는 압력이 압력이죠. 작용하는데 선방 압력이죠. 주변에 예를 들면 재개발 이주 예정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가정해 봤을 때 뭐 재개발 이주를 한다. 나중에 갈 곳이 뻔하잖아. 세입자들 갈 곳은 뻔하죠. 인근에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으로 가야 수밖에 되고 없고. 사실 이주도 뭐 수천 가구 한 번에 재개발 큰 것도 나오는데 수천 가구 빈집이 어디 있어? 없죠. 아무리 빌라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세값은 크게 튀고 그게 또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이게 계속 순환되고 있다라는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재개발을 이제 무마시켰던 것이고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을 행사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지금 맞이한 2021년도는 뭐죠? 재개발을 막았더니만 새 아파트 공급이 없네.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 다 지금 순환매로 빌라까지 올라가네. 이게 두 마리 토끼 못 잡는다는 거죠. 산토끼와 집토끼를 어떻게 다 잡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이번 바로 어제죠. 12월 8일부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1가구 1주택 그 양도세 부분에서의 그 세제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로 잔금하시게 되면은 11억이다. 이러시면은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없는 거죠. 네, 비과세가 됐는데 이것도 전 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9억에서 12억 됐으니까 절세된다. 와,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정부에서 인정한 거거든요. 이제는 고가주택이 9억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12억쯤은 돼야 고가주택이다. 그렇게 인정한 거니까 좀 그걸 보고 그런 메시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만큼 이제 집값 인플레이션을 확정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고 내가 아직 주택을 못 사셨다면 무주택자시라면은 이제 그 기준이 9억이 아니라 이제 12억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좀 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저는 빌라의 상방 압력 중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온전히 서울 안에서 비과세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입지가 괜찮은 거에 재화를 찾으면, 그러니까 비과세에 있는 수익성도 받고 싶고, 그리고 주요 입지에 사고 싶고, 또 개발 가능성까지 갖고 싶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빌라밖에 없거든요. 서울은. 서울은.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저는 20년이 시작점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주요 지역 그리고 개발 가능성 높고 이번에 발표를 또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신호탄일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장의 그 빌라라는 재화에 대한 시야가 바뀌고 지금 투자 수요들은 투자할 곳이 없거든요. 요즘에 뭐 아파트들 보면 제가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3억대, 분양가 3억대, 4억대밖에 안 하던 것들이 이제 7억대, 8억대, 9억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수도권이. 와, 단기간에 그 먼저 사신 분들은 2배의 차익을 거의 1년, 2년 만에 버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릇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점점 차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자들은 100원이라도 싸면 이마트에 가면은 100원도 비교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조금 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조금이나마 저평가된 종목, 여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은 저는 오피스텔의 해였다고 보고 내년 해에 오면서 이제 아파트들 중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 시행사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투자 수요들의 행렬이 결국에는 다른 또 타이밍을 잡고 이번엔 여기다 하고 오는 수요가 빌라 쪽에 나오고 오피스텔도 2년 전에 그 3억, 4억짜리가 7억이, 6, 7억이 됐듯이 이 빌라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는 지역과 단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런 단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 있는 거고 먼저 빠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온전히 빌라가 지금 실수요자만 사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옛날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시거든. 빌라는 절대 오르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된 2000년도 이전 상황과 지금 21년도 상황이 다른 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주택 유형의 그 재고 비율을 좀 이해하시면 편해. 아파트보다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훨씬 많았지. 압도적으로 많았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재고 비율이 높고 단독주택이 서울에서 지금 뭐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이걸 뭘 뜻하냐? 아파트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재고량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어찌됐든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지. 희소재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짓지는 않고 뭐 지어봤자 종로, 평창동이나 구기동, 부암동, 성북동 이런 데나 짓겠지. 거의 단독주택을 누가 지어?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다 빌라 짓지. 그러니까 이제 단독은 거의 소멸하는 재화가 돼버린 것이고, 이게 곧 땅값이다 보니까 여기서의 가격 상승이 빌라나 아파트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아파트는 3기 신도시다 뭐다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찍어낼 수 있습니다만 땅은 어떻게 찍어낼 거예요? 이건 못 찍어내는 것이고 한정된 재화고, 오히려 땅이라는 스페이스 공간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는 뭐 강남 재건축 사실 되게 촌스러운 얘기고, 강북에 예쁜 땅 뭐 한 80평 이상이면 제일 좋겠는데 뭐 그런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강남 재건축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서브프라임 때도 겪어봤지만은 아파트가 꼬꾸라질 때 대형 위기 속에서 땅은 버텨.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웨이야.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지. 꿋꿋하게 가지. 땅들은. 단독주택 값들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속에서도 진짜 거래가 안 될지언정 폭락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이게 근데 아파트처럼 그 단독주택지가 빵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선호 그 종목으로서 인정받고 단독주택지 몰린 수요가 많았다면 가격 그 펌핑이 있었을 거고, 그 거품이 사라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단독주택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각광받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 그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아파트보다 차익이 높은 단독주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물론 이제 팔아야 말이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그대로 팔진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짓거나 뭐 지주공동으로 해서 분할해서 파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예, 지금 시중에 뭐 매물 없다 뭐 이렇게 댓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투자라는 것은 항상 또 타이밍이 또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올레이스 항상 트렌디하게 나가는 것이고, 투자자라면은 이 여러 종목을 또 볼 줄 알아야 성장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한 종목이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내가 그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타이밍은 한 번씩 옵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은 와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활용할 줄 알려면 그 전에 미리 선행 학습이 되어야 되고, 타이밍이 왔을 때 잡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잡아야지만
크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런 첫 번째 근황설은 아파트와 이제 빌라의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빌라 거래량, 빌라 거래량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정도 선이고 아파트 거래량은 뚝 떨어지면서 뉴스에 나오는 비중상은 이 빌라가 75% 정도로 또 기사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 빌라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근황설 보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민간이 개발할 때 이익을 제어하는 법안이거든요. 이익상한제인가? 그렇죠. 이익상한제.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상황이 적절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 때문에 대장동 방지법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지금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온 거라서 이게 또 이대로 해서 여론을 잡고 통과가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줄이게 되면 공급이 준다. 그렇죠. 사업성이 줄어드는 누가 사업을 하겠냐.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는 이제 큰 연관은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파생 효과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뭐 상가 지을 만한 자리는 상가 개발을 하고 오피스텔 지을 만한 자리는 이제 부지 작업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오피스텔 개발도 하고 빌라 지을 자리들은 이제 빌라 개발도 하고 그 땅에 맞는 효율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지만 개발을 하고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차피 서울 내에서의 수익률은 뻔해요. 굉장히 박리해요. 예를 들면은 뭐 웃긴 얘기로 빌라 한 동 지어서 평균적인 수익이 한 세대 1.5세대 정도 수익이 나요. 그 1.5세대를 벌기 위해서 뭐 18세대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리해요. 대신에 리스크가 적죠. 서울은 수요도 많고 요즘은 진짜 지방에서까지 서울 빌라 뭐 사겠다고 막 오시다 보니까 마진율은 적지만 안전한 상품이 되어 있죠. 근데 나는 이제 대장동 특별법이라고 해서 나온 이 내용이 결국은 수익 상한제로 간다면은 우리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공분하는 이유는 수익이 크다는 건 둘째 문제고 그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땅을 봤는데 지주가 10명이더라. 제일 많은 게 저희가 지주 20명을 상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살이 한 4kg 빠지더라고요. 20명을 상대해서 설득하고 땅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좀 매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 20명 만나서 상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지금 대장동 사업은 뭐죠? 20명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지주 3명, 2명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지주들을 쉽게 말하면 공권력의 법적인 힘으로 소유권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강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을 민간업자, 소수의 민간업자를 위해서 해준 거에 대해서 공분하는 것이지 개발 사업의 수익률이 크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이 외곽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수익률을 우리가 알지만 안 하는 이유는 잘못했다가 돈 묶이고 지주 작업하다가 망가지고 실컷 땅을 다 샀는데 인허가가 안 나거나 이런 리스크 때문인데 대장동 사업은 아무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아무 리스크가 없었어요. 인허가가 문제입니까? 토지 확보가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시가 들어오는데 대출이 안 나오겠습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는 저는 민간의 어떤 개발 이런 상한제 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의 힘을 발동시켜서 민간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민간이 자기가 고생해서 가져가는 수익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은 약간 논점을 바꾸는, 왜냐면 부동산 모르시는 분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우 돈을 많이 벌어가서 문제구나 이렇게 이렇게 했죠. 착각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나는 좀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왜 공권력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포장지는 공익이고 내용물음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공권력을 발휘하면 되겠냐. 이거에 대한 공분을 이상한 방향으로 표출하는 법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이제 LH 사태도 결국에는 그 내부의 잘못을 외부 전체로 해서 토지 양도세, 그렇죠? 네. 토지 양도세를 단기 세율을 똑같이 70% 맞추겠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그걸 했다가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됐죠. 예,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도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대장동 문제 자체가 이제 민간 합동 사업에 대한 건데 지금 전체 민간 그 택지 사업할 때 개발 이익을 두고 10%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는 다 가져가고 10%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이 상황이어도 쉽게 이렇게 사업에 들러 그러니까 결국엔 이겁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이 끼 필요가 없는 사업을 끼워준 것이고요. 네. 네.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돈을 많이 벌어갔어? 그러면 얼마 이상은 토해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써 있는데 그게 자유시장 경제가 맞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왜곡시켜서 이 시선을 달리 해석하는 잘못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요 법안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여기 이제 3법인데 개발이익 환수법. 그래가지고 뭐 초과이익 환수 제도랑 비슷하게 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민간의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이제 20에서 25% 현행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40에서 50%까지 올리는 내용. 요것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죠. 깨지고 뒤로 깨지는. 왜냐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뭐 민간 사업자 혼자 힘으로 일궈낸 사업도 그 공익적인 도움을 안 받고는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도시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수익이 커? 너 초과했어. 이거는 내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모 미국의 언론 매체에서 그 한 2년 전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칼럼을 쓴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뭐라고 썼었냐면 당시에 미국 언론에서 원래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뭐 직역하면 저 강아지 집에 있는 강아지 신세가 됐다. 이건 뭐냐면은 경제의 야수성을 잃었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 모든 걸 다 국가가 정해준다는 거예요. 이익도 정해주는 거죠. 근무 시간도 정해줘. 이익 이것도 뭐 분양가도 정해줘. 임대료 상한도 정해줘.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미국 언론의 그 칼럼이 지금 생생한 게 경제의 야수성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근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이거를 칼럼 이렇게 썼을까? 이거 정말 대단한 칼럼이다. 갑자기 지금 얘기하다 보니 그게 떠올랐는데 경제는 활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너 왼팔을 이렇게 들어봐봐. 뭐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너 자연스럽게 한번 네가 편한 자세를 취해서 한번 이거 한번 휘둘러 봐. 이게 맞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어하고 동작을 제어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생각도 제어하고 이러면은 국가가 너무 바빠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간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뽑나 봐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뭐 지금도 말씀하시지만은 자율성,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잃게 되면 결국 사업 참여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 참여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종속돼서 같이 이제 직업을 가지신 그런 분들의 일감 자체도 굉장히 축소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퇴직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악순환들이 여기서도 좀 벌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결국에는 택지 개발에서 이러한 그 개발에 대한 그 상한이나 제어를 하게 되면 그
택지뿐만 아니라 뭐 서울 내에서도 이게 다시 추가적으로 이런 게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번 이게 속결로 끝나면 다음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개발, 택지 개발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까지도 이 여력이 지금 어차피 뭐 공공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신속통합이든 공공이 좀 개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 모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결국에는 민간이 스스로 조합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폭, 그게 굉장히 좁아지면서 좀 방향이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다면은 지금 앞다퉈서 서둘러서 분양도 하고 지금 뭐 좀 빠르면 입주도 끝낸 단지들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국가가 할 일은 하나하나 일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간섭하는 것보다는 이 시장 내에서의 자유스러운 경쟁에 있어서 반칙을 한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엄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스러운 경쟁을 유도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선수를 이렇게 등에 업고 출발선에 앉혀주고 자세 잡아주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웃었어요. 웃었고 처음에 저는 이제 대장동 사태를 보면서도 느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 저거 지주분들 난리 나겠구나. 근데 이게 대다수는 지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은 소수라고 또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는 상황이 한 번도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소수라고 할지라도 불합리한 이런 처사를 당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예를 들면 재개발의 어떤 그 현금 청산과 다른 거예요. 재개발은 결국 조합원들의 합의 속에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 당하는 겁니다. 입주권을 포기하시고.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공권력으로 그냥 싹 그냥 소유권을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잘못된 이 사안을 이런 그 약간 조삼모사식으로 덮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만 더 공분하는 내용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화를 내 건덕지가 아예 그렇죠.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해야 돼. 많이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중간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지영님, 서울의 신축 빌라 그리고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 비교. 이게 좀 경기도에서 신도시라고 하면은 저 3시간짜리인데. 멀리 가는 쪽인데. 어떤 게 더 선택? 아니 나는 사실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서울이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상담하다 보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완전히 나뉘어요. 솔로몬이네요. 근데 가운데도 간간히 만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의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 편한 게 제일 난 좋다고 봐요. 근데 두 카테고리가 둘 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성향대로 가시고 그리고 만약에 애매하다 싶으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투자 경험이나 이런 어떤 내공이 낮다면은 아파트로 가세요, 그냥. 빌라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근데 빌라 자체의 위험도가 높다기보다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황금성이 낮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본인의 성향대로 가시고 성향이 애매하시는 분들은 경험에 입각해서 해왔던 그냥 초보자분들은 아파트로 가시고 재개발 이렇게 한번 할 정도로 이제 경험이 축적되신 분들은 서울 빌라 좋은 자리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를 보게 되면 아까 저분이 얘기하셨던 그 빌라 가격 정도 대략적으로 보자면 거의 한 뭐 4억에서 5억 정도 선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면 주류의 메인 아파트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신도시 중에서도 이제 외곽권, 좀 교통이 아직까지 불편한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건데 그런 지역 중에서 조금 더 보태서 할 거면 아파트를 가고 못 보탤 것 같으면 빌라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 6, 7억 선까지는 본다. 그러면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고 그 밑이다. 그러면 뭐 4억, 5억 선 본다. 그러면 전 빌라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